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으로 볼 건지가 되게 애매한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4월도 이제 이만큼 4월 다 갔잖아요. 방송은 다 실제로 이제 4월 말에 나갈 건데 그러면 올해 3분의 1이 잘려 나간 거야. 3분의 1 여름 좀 지나면 이제 또 2020년 끝났다고 그러고 있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와, 진짜 빨리 가네요. 이땡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1, 4분기는 벌써 끝나서 1, 4분기 자료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 이 죽일라 할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전반적으로 뭐. 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뭐 하시는 사업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독일이 문제라고? 이거 지금 해외 물류 이런 것들이 다 멈춰 서고 물건 산 게 안 와. 그게 사실 외국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했는데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거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면서 사실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미국은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미국이 실업자가 많으면 미국이 돈을 못 쓰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팔 데가 없어서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반면에 우리나라 상황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뭐 10명? 그러니까 확실히 확진자 확진자 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쪼록 우리나라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이런 부동산 유튜버 블로거 잡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는데요. 유튜브 블로그 등 부동산 스타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수사해서 거기에 따라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박선우 국토부 제1차관 직속 부서로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을 신설했고요. 주로 급성장한 유튜브에선 지역이나 호재 등에 대한 분석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고 예컨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시행자나 분양대행사 등과 미리 연계해둔 빌라를 파는 형태 또는 신축상가 등의 수익률을 과대해서 광고하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걸어두고 상담을 유도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문제들이 되면서 집중조사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결정적으로 처벌에 대한 얘기는 무등록 중개 행위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여태까지는 처벌이 없었잖아요. 블로그에다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글을 쓴다거나 또 유튜브에다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매물 방송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처벌하겠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불안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게 뭐 어느 부분에 타겟팅 된 얘기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기사도 지금 이 기사 쓰신 기사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기사야. 그래서 아마 조만간 공식적인 브리핑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있었잖아요. 있었죠. 뭐 이제 탈세 관련해서 또 법인이 취득한 거 등등 뭐 지난주 그래서 법인 부동산 취득 앞으로 전수 보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뭐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이런 매체가 아닌 이제 이런 뭐 지금 우리도 유튜브에 하고 있지만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무등록 중개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제 중개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개회사 업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바람잡이를 하고 호가를 올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쪽에 또 맞춰져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부동산이죠. 네. 기획부동산? 이게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처벌할 건지를 어떻게 볼 건지가 선을 어디까지 어떻게 둘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부동산 광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광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짓 뉴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거짓 정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으니까 문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방배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그럼. 그거 교란 행위야? 아니지. 아니지. 그럼 그런 얘기하면서 방배동 지금 오를 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 난리 났어요. 막 이렇게 써. 얘기를 괜찮아, 해. 그것도. 괜찮아? 그런 건 처벌 게 아니야?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잘 모른다니까. 무등록 중개까지는 잡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처벌할 법규가 없어요.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는 무등록 중개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무등록 중개 행위로? 네, 다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맹점이 있어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분양, 여기 지금 아까 두 번째 사례에 보면 신축 상가 등의 수익률을 과대해서 광고하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걸어두고 상담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분양은 중개가 아니거든요. 그래, 분양은 상관없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맞아요. 내가 우리 동네 거 좋아. 이거 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라 내 걸 맞출 수 있어. 내 걸 파느니까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시물 광고 위반. 네. 그거는 이제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 그다음 전화번호 뭐 이런 거 표시 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허위 매물을 하면 처벌 받잖아요, 이제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참에 분양도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사실 이 근처에 뭐 분양하는 게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수익률을 맞춰주겠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임차인을 구해주겠다. 해서 분양은 다 됐어요. 입주한 지 얼마 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세입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분양이 이제 중개 영역으로 확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다. 뭐냐? 지금 포인트는. 아니야. 나 치겠다는 건데, 중개업자 먹을 거를 더 늘려주는 결론이 가면. 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광고가 진행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 보고서 떨고 있는 분들 많단 말이야. 누가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이걸 줄까? 사실 나는 딱 뭐가 생각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 유도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나한테 와. 상담 유도에서 뭔가를 매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잡겠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을 칼질을 하겠다 이런 건데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갈지 선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 뭐 사실 뭐 대놓고 물건을 파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담 유도 전화번호 넣어놓고 상담 오면 그래 뭐 사실은 뭐 어쩌고 네오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아? 네오비 쪽에서도 보면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봐봐 그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중개업자가 나를 어필해서 내가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다, 블로그 채널을 활용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표시 광고가 영상마다 들어가게끔 세팅을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조금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 그건 과도하게 얘기한 건 여기 사시면 너무 투자 가치가 좋아요. 이 동네에 길이 생기고 열리고 할 거라서 너무 좋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런 건 괜찮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거죠. 실제 있는 매물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의뢰받은 내용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진행하니까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는 더 높게 사는 것 같아요. 빅 채널들도 많아요. 막 15만 명 넘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매물 채널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아무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으로 볼 건지가 되게 애매한데 이번에 조금
어쨌거나 뭐 기소를 하거나 뭐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관계기관 등에다가 자료들을 넘겨서 추후 처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벌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뭐 이제 법률적인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여기까지는 기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또 방향도 서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들도 포함하여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잘못 올라가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겠는데요. 매물의 층, 향, 전월세 방식,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광고도 금시 대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인터넷 허위 매물 뭐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허위 매물이라는 걸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난 이거 곡소리 날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제도가 너무 납득이 안 가. 이게 문장 자체는 되게 허술하게 나올 건데 네. 이 문장을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오는 매물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전세가 5억에 있어. 또는 뭐 매매가 10억에 있어.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물건은 팔렸네요. 그러면 너 팔린 매물 왜 올려놨어? 내가 갔는데 이거 나 괜히 팔린 매물 내가 전화하게끔 했으니까 수고를 하게 했네. 허위 매물로 시장 교란을 유도했네. 500만 원 과태료 이건 거잖아요. 근데 중개 매물을 내가 내 물건을 올리면 내 마음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내가 이거 5억에 전세 놓을게요. 또는 내가 파는 건 10억에 팔게요. 내 마음이니까 매물이 있다 없다는 내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 근데 중개업자가 올리는 거는 거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5억에 전세 내주세요. 10억에 팔아주세요. 아침에 받아서 기록해놓고 올렸어. 근거도 있어. 근데 이틀 뒤에 전화가 그 매물을 그렇게 올려놨더니 전화가 와. 사장님 이거 5억에 전세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물건을 받았으니까 있을 거예요. 사장님 혹시 물건 전세 5억에 이거 볼 수 있나요? 했더니 그거 어제 나갔어요 저녁에. 그러면 갑자기 허위 매물 된 거잖아. 그렇죠. 500만 원. 그 부동산은 아니 없는 물건 왜 전화하게끔 했어요? 허위 매물 올리시네. 왜 거래하려 안 올리셨어요? 하면 허위 매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500만 원짜리 잘못이야?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따라서 괜히 중개업자들이 박 터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해서 중개업소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물 광고를 했어. 그런데 의뢰를 하기만 했지 거래된 걸 또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저희가 거래가 됐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허위 매물로 인정을 받아서 신고를 당하면 과거에는 신고만 했는데 이제는 처벌까지 하겠다. 500만 원. 이거 잘 인정되면 감경 그럼 250이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매물 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라 광고를 했을 뿐인데 허위 매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잖아요. 손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것도 나중에 봐보겠지만 그거 네. 과태료 낸 거 손해 얼마나 책임을 당사자 매물 의뢰한 사람한테 매기겠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사실 중개업자들이 안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과태료 한두 번 두들겨 맞았어. 그럼 사람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매물, 직접 매물들 정도 중에서도 제한적으로밖에 못 올릴 거나 심지어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전속중개 매물 이런 거밖에는 못 올릴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속중개는 내가 받아놨으니까 딴 놈이 무조건 임대인 입장에서 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속중개니까 그 기간 안에 동안은 나한테만 준 거니까 매물이 나갈 수가 없잖아. 그건 확실하게 올릴 수 있지. 전속중개 아닌 매물은 올리기가 겁나지. 그렇죠. 그러면 매물 사이트에는 매물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이 줄겠지.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잘 모르고 했던 분들은 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이거 나오고 나니까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낮아. 라고 불만, 이게 지금 제도 자체는 허위 매물이라 그래서 비싸게 올라와 있는 매물 이런 것들을 단속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지만 실제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동네 중개업소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왜? 니네 부동산이 우리 아파트 가격을 폄하하고 있어. 싼 물건만 올려. 그러니까 시가가 예를 들어 호가가 5억짜리 물건도 있고 4억 5천짜리 물건이 있으면 4억 5천짜리 물건만 몇 개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파트는 5억이 시세가 가야 되는데 4억 5천밖에 안 보이게 하면 니놈들이 4억 5천짜리 매물들을 올려? 그럼 허위 매물 신고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 허위 매물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 매물이 아니야. 페널티 있어? 없죠. 없잖아. 그럼 계속 신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사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괴롭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작정하고 사람들이 아마 엄청 신고하겠다고 한 우리 동네 부동산들의 이 혼쭐을 한번 내주겠습니다. 글들이 올라와 카페 안에 이렇게 올라와. 우리 동네 부동산들 이제까지 잘못 이렇게 하셨던 분들 요번에 단단히 벌어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더라니까. 그러면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쥐어짜면 매물들이 이제 못 올리지, 싼 매물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실 이런 형태로 갈 게 아니라 전속중개 형태를 유도하는 형태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네거티브하게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때려잡겠다. 나는 이런 규제가 말이 좀 이게 법률로서 말을 만들어서 때려잡겠다는 건 쉬운데 굉장하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만 봐도 당장 중개업소에서 어떻게 매물 올릴 거냐. 적당히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전문 신고러들이 와가지고 전화해보고 이거 허위다. 계속 체크만 할 거 아니야. 사장님 혹시 이거 물건 보러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있어요. 다 체크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없으면 다 신고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소명하라 뭐 하나 날라오고 날라오면 중개업소 사장님들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올리지 말자.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전속중개 유도하겠지. 매물 저희가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대신 전속중개 계약서 써주세요. 2주 뒤, 전속중개 기간 보통 2주 잡고, 뭐, 한 달, 두 달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안에다가. 쓰고서 한 달 동안 제가 매물 광고를 할 건데요. 팔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 과태료 500입니다. 전속중개 해주셔야만 저희는 매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매물 광고를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트하게 이제 사고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중개업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네.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받지 못하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그렇죠. 굶어 죽거나 매물 광고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매수를 끌어들일 방법이 없네. 이 굉장히 중개업 시장 자체가 또 혼돈의 카오스로 갈 수도 있겠네. 또 한편으로는 매물을 내놓았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것도 써야지. 전속중개계약 쓸 때 매물 변심이 될 때는 즉시 특약으로 써야지. 그 안에다가 언제까지 그걸 갖다 변심을 바로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뭐 그 단서를 달아서 해야지. 일단 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속중개 계약서는 법정 양식 서류예요. 그래서 뭐 별도로 특약을 달거나 하는 일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속중개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면 계약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이 투명해지는 좋은 일이
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곡소리 나는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 자체가 마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역방향이 뭐냐면 이제 중개업소하고 또 일부 또 아파트 일부 주민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완벽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판례들 나와야 될 것 같죠 또? 이거는 아무튼 시장을 크게 혼란으로 빠뜨릴 만한 그런 어떤 무서움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법률 개정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교육할 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개업소들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중개업소 가서 의뢰를 해. 그래서 얘기 다 듣는다? 그래놓고 딴 중개업소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 그 조건은 간단해. 자기가 더 원하는 조건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중개보수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정말 어떻게 보면 비상도덕 근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중개업자가 일을 할 거냐는 선택이 그건 그 중개업소가 만약에 이 중개업소 A 중개업소에서 얘기하고 B 중개업소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소비자가 부도덕하면 B 중개업소도 부도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거지. 그렇지.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상도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들도 좀 이참에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데 돈에는 감정이 없어. 그래서 교육할 때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믿고 중개업소의 전 재산인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물 의뢰를 받기 위해 굉장히 비싼 월세를 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양한 홍보들을 진행해 오잖아요. 그거를 거저 빼가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 그리고 중개업소가 되게 하는 일 없이 돈 벌어가는 거라고 되게 비판 많이 하시지만 중개업소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 돈 되게 잘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2017년 공인중개사 통계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약 80% 가까이가 그 월소득 200만 원이 안 돼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볼 때 중개업소가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많아. 원인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가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 알려준다니까 오면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지켜야 될 범위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이러고 나서 중개행위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시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과태료 규정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어떤 이게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세게 이거를 해놓은 거는 굉장히 시장에 많은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허위 매물의 근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 허위 매물 계제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건 허위 매물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다. 기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뭐 좀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센 카드들을 막 내놨지만 이런 규정 자체가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로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위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나중에 개정할 때는 좀 시장이 약간 안정화된다 생각하면 이런 무식한 이거는 조금 약간 낮췄으면 수위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진다는데 서울 아파트 계속 사는 외지인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면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미삼, 미성, 미룡, 3호 3차 한 달새 9천만 원 하락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두 양측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이 5개월째 2,000건을 넘어갔고요.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9,152건 중 매입자 주소가 서울이 아닌 기타 지방인 경우는 2,166건으로 23.1%가 집계되었다. 자, 대부분 투자 이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시세보다 낮게 나온 절세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필요 없는 외지인 큰손들이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됐고 정부가 지난달부터 고가주택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고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외지인들이 이렇게 대출 없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사고 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 외지인들이 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도강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또 수요가 탄탄했던 집값도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또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양측면의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주간 조회수 탑으로 올라간 거 보면 실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라는 얘기를 하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일단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 많이 산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입하는 사람들 중에 외지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 불과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부분들이고요. 통계가 계속 잡히니까 뭐 이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오르는 지방 아파트 들고 있느니 서울에 한 채 들고 있고 지방 거 털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라든가 이제 규제 하에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서울에 한 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게 계속 뭐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열렸죠. 왜? 작년에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올라가고 비싸서 못 샀는데 떨어졌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이제 서울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사겠는데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야, 떨어졌으니까 그냥 어차피 서울에 한 채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서울에 이참에 조정됐을 때 사자 언젠간 또 오르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매수로 나오면서 그 비율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는 거는 12.16 대책 이후에 뭐 12.16 대책이 일단 대출 규제를 구간별로 강하게 하면서 이제 유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15억 초과 대출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다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 기사 올라왔던 것 중에 보면 유례 없이 많은 그 성과금을 주겠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걸고서 지금 뭐 기재부였나요? 아무튼 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금을 줘가면서 법률 대리인을 구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나와봐야 이제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가주택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고가주택을 누르는 상황에서도 주로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지금 여기 미미삼이라고 얘기한 아파트도 강북의 아파트지만 강북의 신축 새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는 좀 있어서 뭔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재건축 규제도 좀 되게 빡세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항상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있잖아요. 부동산 조정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부터 봐요? 음마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카페에 글 올라온 것 중에 뭐 음마 아파트가 동마 아파트 된다면서요. 은이 이제 동으로 떨어진다고 다시 금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둘 정도로 재건축이라든가 요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출렁임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기사에서도 음마가 뭐 17억 호가가 나오네 17억 밑으로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일 정도로 관심을 보고 있는데 뭐 현장 지금 분위기는 그런 투자 소재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출렁임이 있는 것 같고 비교적으로 또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단지마다 조금 약간 경향은 다른 약간 좀 정보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뭐냐면 6월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제일 불안한 사람들, 시장 상황이 동향이 어떻게 될까 계속 이 민감한 사람들은 6월달 올해 이제 내야 될 보유세 부담이 있는 분들이 지금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리는 그 안에 그냥 털고 싶은 분들은 좀 가격 호가를 낮추고 싶어서 낮추더라도 그냥 좀 털고 가시려는 분들의 그런 급매물 수요가 일부, 국내 매물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단지별로 매물들이 막 쌓여서 엄청 많다 이런 표현보다는 막상 가보니까 단지별로 그렇게 매물이 많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들도 기사 한편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섞여 있는 거고 일단 6월 지나면 일단 한 달락 지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거치는 거죠. 그렇죠.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뭐 올해는 버텨보고 내년 보유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올 하반기엔 시장은 그냥 또 매물을 급하게 싸게 파느니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다시 관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6월 이전에 팔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수요 중에 하나가 뭐 한 12만 몇천 정도 된다고 하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자의 물건들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한 시 적용, 요거 이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6월 말까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거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혜택도 없으니까 또 파는 부분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또는 그 가격에는 못 팔겠어요. 또 이렇게 다시 포지션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사실 변수라 6월 이후의 장은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있는 게 맞고 그래서 매수자들의 얘기들도 들어보면 사실은 저는 12, 16 대책이 그렇게 막 엄청 무섭다 막 세다 라고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잠그는 거였는데 돈을 잠근 상태에서는 전세 가격 변동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럼 왜 위축됐느냐 매수 문의가 어느 정도 있다. 특히 이제 올 2월달, 3월 초까지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대부분 다 풍선 효과 얘기했잖아요. 12, 16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뭐 수용성이라는 얘기나 뭐 안시성 이런 얘기는 12, 16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규제 하에서도 막 오르는 데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부풀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근래에 확 시장이 싸늘하게 식은 건 뭐가 더 영향을 끼쳤냐? 저는 코로나가 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둔감해져 버렸어. 벌써. 좀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아니,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별로 이제 안 느껴져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얘기건 뭐건 이런 거에 보면 코로나는 이미 다 극복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야, 심지어는. 그래서 몇 군데 얘기들을 해보니까 3월 둘째 주 이후에 진짜 귀신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이 싸늘하게 식었다가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는 막 사겠다고 오는 건 아닌데 매수 문의가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요 라든가 분위기 어때? 왜 거기는 화를 낸대 전화해서 왜 코로나인데 가격이 호가가 이렇게 안 빠졌어요 거기는? 막 짜증내는 그런 전화들이 어쨌거나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는 이제 보는 거지. 아 이게 왜냐면 다 알잖아요. 6월 달까지는 금매들 이게 다주택자들 금매들 이런 것들 나올 만한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지금 4월에서 5월 초 이때까지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 줍줍하려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약간 시장에서 좀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는 달라지는 게 살짝은 느껴지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매수를 지금 막 움직이면서 확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 4월 말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6월달 이후에는 또 다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이러다가 다시 가격이 또 바닥 또 다져가면서 다시 올라가서 올 하반기에 또 강력한 부동산 또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일단은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6월까지 양도소득세, 장택공제 뭐 관련된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중개업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6월 말까지는 촉각을 좀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1등, 2등 이게 조회수 많은 기사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막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구나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실어봤는데, 아무튼 혼조세 이거 방배동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해야지. 네, 조용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 역전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한제 규제로 일반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반포원 베일리의 3.3제곱미터 분양가는 4,900만 원대인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5,500만 원을 전망하면서 추가 부담금 폭탄에 조합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때는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를 피해가는 부분들 때문에 분양을 하려고 굉장히 서둘렀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18일 날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7월 28일 날 종료되는 형태의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적용이 됐고, 거기에 따라 분양가 규제의 기준이 뭐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슈로 나오고 있고요. 또 흑석 리버파크자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개포주공 1단지 상황도 지금 그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은 그래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 시 토지 매입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반면, 정비사업단지의 경우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의 택지비가 인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HUG는 주변에 공급된 새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즉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공공택지는 오히려 더 받을 수 있고 민간택지는 더 일반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점점 더 가중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은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 형평성. 말이 안 되지. 저는 이거 좀 헌법소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소원 아무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가 너무 예.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이 시작부터 굉장히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렌면 언밸리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었지만 작년에 7월 이후에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되게끔 됐고요. 분상이 적용되게끔 됐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뭐 공익이 조합원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이 조합원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 소지 없다. 뭐 이러면서 일단 법을 바꿔가지고 분양가 규제를 걸게끔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허그에서 분양가를 이런 식으로 허그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파트 분양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되면 우리가 책임질게. 뭐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보증 받으려면 이 가격 이하로 해야 돼. 근데 독점이야. 다른 데들 분양 보증 받고 니네 말고 그럼 다른 데 우리 해서 분양할게 해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까지 보증해 줄 건데 아닐까? 말 그대로 이 감정평가 금액 조성 원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17억 주고 짓는 건데 15억에 팔란 얘기잖아요. 미친 소리죠. 우리는 땅 파서 집 짓는 건 맞지만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독점 체제에서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피눈물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을 좋게 해주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다 너무 자본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거고, 예. 뭐 행복추구권 뭐 다 좋아요. 조합원들에게 너무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을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에게
너무 로또 당첨만 되면 10억 이상 먹잖아요. 지금 시세가 주변에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가 34억이야. 근데 그 동네에 새로 짓는 아파트 일반 분양 뭐 16억, 17억 이렇게 하면 당첨만 되면 10억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 먹는 거예요. 네. 걔네 로또 10몇 억 먹게끔 로또를 만들어 주려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쥐어 짜내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익이야. 미루는 거지. 일반 분양 계약자의 사익이지. 그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유장 전입하고 청약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원인도 만들어지고 과도한 그런 기대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예.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을 빨리 좀 해라. 그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별별사에서 수차례 이 얘기 했듯이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아니라 분양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후분양해라. 라는 얘기를 그거는 아니지. 싸게 분양하라 이건데 네. 싸게 분양할지 말지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화답할지는 이번에 7월 말까지였으니까 7월 28일이죠. 예, 7월 28일이니까 이제 그 답이 나오겠지. 지금 아직도 계속 기사에서 나오지만 결론이 안 난 게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미안 언밸리나 뭐 리버파크 자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긴 하지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분양 개수가 그렇게 안 많거든. 뭐 전체 세대수 3,000세대에 일반 분양 200개 뭐 이런 거면 그냥 얼마 큰 수익이 아니니까 할 수도 있어. 아이씨 그래 그거 어차피 우리 돈 많이 내서 재건축하는 거니까 할게 할 수 있는데 둔주라든가 개포주공도 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일반 분양 전체 세대수 대비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둔주 같은 경우 특히나 되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치명타예요.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분양가를 많이 낮추게 되면 조합원들 피눈물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 진짜 혜택 많이 보는 거 맞지. 그래서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마치 로또에 당첨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불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없지. 서울의 공급이 좀 늘어났으면 공급은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빤한 게 요번에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심진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거예요. 원래 1216 대책에 올 2월 달에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가끔씩 한 번씩 비추던 얘기가 뭐였냐면 준공업 지역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의 주택을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에 보면 도심지내에 용적률 풀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용도 지역 관련해가지고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 지역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만 용도 그 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는 허들 되게 낮추는 내용도 조만간 이제 발표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걸리게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주택 공급이 되게 늘어날 기회는 열려요.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일단 안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정화가 되냐면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공공지원주택.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그 기사를 잘 읽는 주택이 늘어난다가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그냥 임대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거야. 공공지원주택은 그냥 기업 임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를 되게 저렴하게 시세의 뭐 한 80%. 실제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아.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물량들을 많이 넣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 기사를 보면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역세권 주변에 연차 10년 뭐 15년 정도 된 오피스텔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떨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새 오피스텔들이 많이 새 소형주택들이 많이 생기면 내 거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공실료도 늘어나고. 근데 분양을 받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따로 노는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 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오진 않거든. 그렇지. 시장이 되게 다르거든. 그래서 정부나 지금 앞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팔이 아픈데 지금 뭐 다리 치료하는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근데 따지고 보면 요번에 4월달 총선에서의 지금 여당의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 대책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 임대 아파트 확충, 그러니까 주거 복지 측면에서의 부동산 대책들을 계속 거론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했던 얘기들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심지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그런 여러분이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늘려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뭐 1만 호 서울 안에서 1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용산에 뭐 철도용지라든가 뭐 행복 이런 거 다 그냥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 늘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좀 나눠서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얘기해 볼 만하겠네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빌려 쓰는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싸게 그냥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러니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우리가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주택 정책들에 대한 궁금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럼 평생 월세 내고 살으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나오면 아니 왜 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은데 굳이 내 집을 사러 비싸게 그 미친 집값을 주고 내가 왜 사러 가? 뭐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뭐 이제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이 되게 계층화되겠지. 우리는 계속 싼 집에 살아.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시장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시장이랑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예, 완전히 분리되면서 가겠지. 그럼 뭐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 시장에 거주하면서 돈을 총알을 잘 모아서 나중에 잘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봤더니 막 저 위에 하늘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택 공급 계속 없고 하면? 그러게 공급이 좀 풀려야 가격도 상승에 좀 압박을 받을 텐데 아무튼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팔 것 같아? 집 내놓지 않는 집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 증여세 내더라도 집 처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지난 1분기 내내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를 늘려 과세 부담을 피해왔고요. 반면에 주택시장의 큰 손이었던 30대, 40세대의 주택거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정부가 한 해 12월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후부터 늘기 시작했는데요. 양도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내더라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대출 규제 없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30, 40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향 등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주택 매입자금 출처조사 등의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규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양도를 안 하고 증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부자가 아니라서. 왜 그래? 증여세가 많아서.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기대가 더 크면 자산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보유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무래도 양도보다는 지속적인 보유인 증여를 택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고, 반면에 지금 많은 가격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처분을 통해서 뭔가 환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법무사 사무실이 엄청 바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시가격 올라가잖아요. 공시가격 올라가면 증여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반영되기 전에 증여하겠다고 지금 줄들을 섰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강남 쪽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니까 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지만, 아무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양도보다는 증여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제가 좀 되게 좀 공포스럽게 읽었던 기사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대요.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중국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 아세요? 왜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이게 어떻게 전 세계가 대응을 했냐면 돈을 풀어서 대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돌아왔냐면 결국 위기가 왔더니 돈을 풀어서 기업 안 망하게끔 하려고 돈을 막 풀었더니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돌아왔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가 오니까 결국은 이것도 돈으로 풀 거다. 그러면 대도시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선행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지금 기사 보고 놀랬어. 아, 중국 놈들은 되게 빠르구나. 똥을 지들이 싸놓고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대응하네 하고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심경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 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양극화로 귀결이 됐고 대도시의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상승 이후에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메이저한 국가들은 한 차례 조정기를 겪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돈을 막 풀었더니 막 다 오른 게 아니라 그런 글로벌 국가의 대기업들, 그 대도시들 중심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했다가 한 차례 조정기들을 겪는 중이었고 서울은 아직 안 겪었다. 그래서 한번 서울은 붙이면 겪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정상화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도 같은 형태로 세계가 극복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국의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중국 부동산으로 다시 간 거고.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런 부자분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팔고 정부가 원하는 이런 방향대로 팔고 1주택자로 가는 게 맞겠다.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들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의 대도시잖아요. 서울은 그래도 살아남을 거니까 서울에 있는 거를 지금 팔면 다시 이 가격으로 우리는 못 진입할 수도 있을 거야. 차라리 그럼 증여라고 하는 거는 가족 간의 증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저렴하게 증여하는 형태로 우리는 대응하자. 그렇게 판단한 분들이 이렇게 증여하시는 거고 아니야. 그냥 우리는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손님이 없어요 하면서 지금 가격을 낮추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 이렇게 나뉘어서 대응하고 계시는 거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소장님 얘기하셨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한 뭐 어떤 역전세라든지 가격 폭락이라든지 미분양 적체 사실 경험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 경험들이 시장에 미치지 않은 이유가 하락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서 피부로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사실 작년에 계속 보도에 나왔었던 건데 사실 소장님 또 듣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역전됐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의 가격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 뭐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유, 끔찍한 얘기네, 진짜.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막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현금은 쓰레기야. 막 이런 것처럼.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생각과 주관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상황에서 더 산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냥 더 사지는 않고 버티겠다. 버틴다니까 좀 나은 건가? 네. 글쎄. 네. 자, 6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종부세 인상이 코앞입니다. 3주택자 종부세가 130만 원 더 낸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3주택자의 종부세 130만 원이라는 것 자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김정우 의원이 종부세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가 얘기가 있었는데요. 종부세 세수 효과가 2022년까지 최대 3.5조
늘어날 것이다.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2주택자 보유세, 3주택자 이상,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면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이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종부세가 인상을 하려면 법 개정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 개정이 되면 우리 신문기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종부세. 이게 12.16 대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의원 입법 형태로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뭐 못했죠. 지금 다른 이슈들도 많았고 내부적으로 야당이랑 의견도 안 맞아가지고 통과 못 시키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21대 다음 국회에선 되겠지.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내년에 두들겨 맞을 거냐, 올해 두들겨. 올해 지금 되면 올해 종부세부터 이제 올라간 거 내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무조건 되겠죠. 내년에 되면 1년 버는 거지. 그 1년이 어디야. 예. 아무튼 그래서 그게 아리까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은 올라가겠죠.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죠. 지금 그죠?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중부세를 급격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남 3구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의원들이 나왔나? 강남 3구에 누가 됐는지 어디가 됐는지 잘 몰라. 아 그래요? 네. 몰라요. 거기가 핑크시더라고요. 잘 몰라. 네.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었겠네. 한편으로는 물론 뭐 그것만 영향을 미치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뭐 이번 선거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감경 법안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해서 아마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 그 12.16 대책에 나왔던 거를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2.16에서 얘기한 거 이상으로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 포함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개정 법률안이, 그건 이제 또 요번에 이건 입법 발의된 거니까 추가해서 또 넣겠지. 이 얘기가 나오면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장기 보유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메리트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세부담이 크니까 사실 다주택자가 집을 막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강남의 여러 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율이 너무 진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더 사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굉장히 늘리는, 그러니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막 추가로 더 사는 거는 굉장히 제한시키는 영향은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기사에서 보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볼 때 세수 효과가 2020년까지 최대 3.5조, 세부담 2배 이상.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세를 뭐 이것저것에서 세들을 걷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이 보유세, 개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돈 갖다가 이제 예산 집행하고 할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매년 얼마 정도의 사이즈의 보유세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재산세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공시 가격들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일종의 매년 우리의 얼마의 세원은 이 종부세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쉽게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쉽게 못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지. 왜냐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기준들 허들을 낮춰주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9억 초과분, 1주택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고, 다주택자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종부세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난 몇 년간. 그렇죠.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희망이 없잖아.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허들을 완화해주면 예를 들어서 1주택자는 9억이 아니라 12억 또는 다주택자는 6억이 아니라 9억 초과분에서 내에서 낸다라고 하면 허들이 줄면서 종부세가 이제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안 해주겠지.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부담 엄청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되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뭐요?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임대료는 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월세를 좀 더 올려야 될 거예요. 뭐 그걸 되게 희망할 거야. 근데 저금리하에서는 또 임대료 올리는 것도 되게 한계가 있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료 조세 전가가 쉽지 않을 거지만 반대로 또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임대료가 증가할 수 있다,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예상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명한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동 45평 아파트가 5억이 떨어진 또 수성한 거래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대형 아파트가 시세보다 5억 낮은 14억에 매매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더 작은 95제곱미터보다도 2억 6,500만 원이나 낮아서 사실상 역전 현상이다. 마마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증여를 위해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낮은 거래가로 넘기고 명의를 분산해서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증여성 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6월 말까지는 이와 같은 증여성 거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누구나 예상했듯이 지금 내용이 그렇죠. 108.6제곱미터 3월 실거래가가 14억 원이었는데 3월 실제 시세는 18억 5천에서 2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19억 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매물인데 이게 갑자기 14억 원의 거래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싸게 거래가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매매로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분들이 매매로 거래를 하면서 매도자가 가격을 이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 자, 이렇게 증여를 가장한 매매를 해도 될까? 나는 몰라서 사실 묻고 싶다니까. 세무사님 좀 불러봐요. 이거 되냐고. 근데 이게 문제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좀 시가보다 싸게 줄게 그러면 네. 야 이만큼에 대해서 너는 시가가 18억인데 14억에 줬으면 4억만큼 싸게 주면 4억만큼은 증여한 거 아니야. 4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고 해서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네. 당연히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증여 추정이라고 보죠. 네. 근데 당장 두들기지 않고 좀 기다렸다 두들기니까 그래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일단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 거고 또 하나는 증여 추정으로 두들겨 봤더라도 실제 어쨌든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좀 싸니까 가액이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건 그래. 증여세는 최고가액 30% 또 3억 원 이내 예산을 봐주거든요. 네. 이거 봐줘요 진짜로? 네. 봐주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최근 2개월 거래가액의 5%만 낮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 낮은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한 거보다 5% 낮은 가액이 인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장 때려 맞으면 또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복리로 붙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또는 기사에 나오는 저희가 이렇게 비전문가가 세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떠드는 얘기만 갖고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럼요. 분명히 세무 상담을 제대로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선 다음에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 보이면 증여성을 껴서 이렇게 어떤 친족모 간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의뢰될 거다 정도까지 생각하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무 상담 받으세요. 전문가가 그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 따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업무들을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세무 상담을 그렇죠. 좀 사전에 받고 나서 행위를 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뭐냐면 거래된 게 1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좀 낮을 수 있지.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우려하는 거 뭐냐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거래가가 14억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증여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14억 기준으로 갈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이지. 네. 그런가? 모르겠다. 기준가액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인정을 최근 거래 받아버리면. 사례인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증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를 희생양으로 바친 거 아닐까라는 잠시 상상을, 핑크빛 상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진짜 별별 수다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완전 천재 중에 천재지. 와,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단합이 될까? 여러 채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여러 채를 정말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시도해볼만 할 것도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재력가가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쭉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시장 자체는 막 뭐 여전히 혼조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때려잡는 건 계속 잡겠다 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때려잡을 것 같아요. 또 기대를 또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네,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냉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혼조세. 기사도 맨날 들쭉날쭉이야. 폭락했네, 아니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사는 보면 항상 그렇지만 조금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 싸늘하게 이미 식어 있는데 아직 뭐 풍선 효과가 가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뒤에 보니까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오늘 해드렸던 얘기 중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6월 1일 보유세 기준 어떤 굉장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오는 얘기들만 너무 보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고 앞으로 뭐 가격이 더 빠지고 계속 폭락하고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충격이 더 길어지고 더 심각하게 미국들 기업들 잡아져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시장의 동향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지금은 되게 밀도 있게 진짜 현장 분위기 어떤지는 한번 좀 개별적으로 체크질을 해보십시오. 언론은 항상 후행하더라. 별별 수다도 후행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필드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되짚으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것보다 한 번 더 뒤에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조금 시장 돌아가는 것들은 관심 있는 지역들 돌아가는 부분들은 딱 항상 전화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얘기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6월 말까지는 지금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 본인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문제가 일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신중하고도 무겁게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대한 것들은 현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희망하면서 한 주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